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특급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바이오 공부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그쵸? 예, 바이오 공부를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직장 다니시고 뭐 바쁘시고 또 아이들 돌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공부를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공부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가져가는 스윙주들을 어떤 정도의 그 확신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기적 투자할 종목들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바이오 종목으로 집중하는 이유를 아마 오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오 흐름 체크. 예. 1주차는 이제 ADC 쪽 공부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바이오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같이 열심히 해보시죠. 자, 바이오 산업에는 4가지 흐름이 있어요. 일단 신약 개발이 있겠죠.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이 신약 개발과 별도로 바이오 시밀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시밀러 뭐냐면 복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이 나오면 그 신약은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특허 기간이 끝나면 얘들이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를 복제약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남자 정력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88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는 약을 이제는 싸게 주고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망가지겠죠. 그래서 신약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특허 전략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특허를 연장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뭐예요? SC 제형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SC 제형 특허를 내가지고 좀 더 신약 개발의 신약의 뭐라고 할까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예요? 키트루다죠. 항암제가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죠. 40조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머지않아 6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40조라는 그 시장을 계속 방어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60조까지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특허 전략 같은 걸 세워가지고 SC 제형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특허를 방어하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는 서로 쫓고 쫓기는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셀트리온 같은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회사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CDMO는 이게 그냥 약으로 따지면은 생산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CDM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이런 약의 레시피가 오면 그 레시피대로 약을 찍어내는 그런 역할. 인도나 한국에선 누가 하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런 거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들인데, 이제 최근에 한국이 약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예를 들어서 SC 제형을 만드는 알테오젠 같은 회사들과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펩트론 같이, 예, 그런 회사들은 뭐로 하고 있냐? 릴리랑 지금 공동 연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걔네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비만 주사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놓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맞게 할 수 있게 그 약을 놓더라도 그 약이 흡수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펩트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신약 개발 파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쪽에서 항암제 쪽 신약들의 가장 중요한 ADC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정도의 용어는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퍼스트 인 클래스는 뭐냐면 그 분야의 첫 번째 주요한 약이 등장했을 때 그건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키트루다 등장했을 때 뭐 이런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거죠. 베스트 인 클래스는 뭐예요? 그 분야에서 경쟁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을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노리는 건 퍼스트 인 클래스라기보다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맞아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는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것도 가지고 있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그런 것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죠. 자, 트렌드를 봅시다. 빅파마들에게 기술 수출해서 로열티 받는 구조가 요즘에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대부분이
지금 밸류를 높게 평가받는 건 뭐예요? 빅파마들한테 기술 수출하는 데들은 밸류를 다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바이오 종목이 갑자기 빅파마랑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일단은 시총이 낮다면 무조건 들어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술 수출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트렌드, 지금의 트렌드. 자,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의 기술 수출해가지고 로열티 받는 구조가 됐죠. 그래서 유한양행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잘 간 거예요. HLB 역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수출을 해야 되지만 얘네는 기술 수출 안 하고 그냥 빅파마 가는 거 내가 다 하겠다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서제약이랑 같이 그냥 HLB가 미국에다 직판하겠다 이런 거죠. 임상부터 마케팅, 현지 판매까지. 그래서 HLB가 저는 임상 승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신약 승인된 다음부터의 싸움이 HLB한테 진짜 싸움이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전에 나오겠다 이거예요. 일단 신약 승인되는 것까지만 보고 나오면 된다. 이거 마케팅 현지 판매까지 빅파마들 그 마케팅 회사들이랑 싸우는 걸 우리가 언제 다 지켜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신약 승인되는 그 라인의 펌핑까지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겁니다. HLB는. 자, 알테오제는 뭐냐면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거,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존슨앤존슨하고도 있고, 뭐 하여튼 수도 없이 많아요. 뒤에서 볼 거예요. 자, 펩트로는 일라이릴리랑 비만약과 관련된 스마트 대포 플랫폼, 스마트 대포가 이제 천천히 약효가 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 그거를 이제 일라이릴리랑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만약 계약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는 이렇게 신약 개발이 되면서 그게 신약 개발을 이제 플랫폼으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 계약으로 키트루다 SC 제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알테오젠은 그게 SC 제형으로 만드는 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히알루로디니다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이제 여러 빅파마들하고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최근에 2조 2천억짜리 계약을 했었고, LCB84예요.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종근항은 뭐 노바티스 같은 경우, 노바티스. 그래서 1조 6,241억 계약금 1,611억, 이런 것들, 저해제, 이런 것들이고, ABL 바이오는 사노피하고 1조 3천억 계약이 돼 있죠. 파킨슨병 치료제로 ABL 301이 계약금 900억을 받은 역사가 있고, 펩트로는 이제 기술 수출 기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쪽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역시 항암제다. 그래서 항암제 쪽을 오늘은 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암제의 역사를 보게 되면 1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세대로 얘기하는 ADC가 있는 거고. 자, 항암제 1세대는 벌써부터 잠이 오죠,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근데 잠이 안 오게 제가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항암제는 뭐예요? 암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게 암덩어리예요. 이 암덩어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암이 그 자가 세포 증식을 엄청 하게 해요. 세포가 막 늘어나요. 걔네들 복제하는 거예요. 얘네들 여러분도 옛날에 매트릭스 보면은 막 복제되잖아요. 그 검은 양복 입은 놈들이. 걔네들이 암세포 같은 놈들이에요. 그렇게 막 복제가 되는 겁니다. 무한 증식하는 그런 암세포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1세대는 뭐냐면은 그냥 마동석 같은 애가 가가지고 네오 같은 애가 가가지고 그 안경 쓴 스미스가 막 복제되고 있으면 가서 두드러 패가지고 다 없애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세대 독성 항암제입니다.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를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마동석처럼. 그쵸? 근데 부작용은 뭐냐? 아니 그 스미스 막 때리다 보니까 스미스가 아니야. 왜냐면은 스미스가 막 복제가 막 심하니까 걘 줄 알고 때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저기 양복 입고 지나가면서 선글라스 낀 남자였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정상적인 애들도 마동석한테 의도 터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 정상세포들 중에 어떤 걸 공격하냐면 암세포는 막 세포 분열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어디에 맞냐? 여러분들 머리가 자주 빠지고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세포들이 야, 너 암세포냐? 그러면서 두드러 패게 되는 거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암 환자들은 머리를 밀어요. 그쵸? 대머리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막 두문두문 빠지고 그러면 지저분해 보이니까 일부러 미는 겁니다. 머리 이렇게 째가지고 머리를 열려고 머리를 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1세대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세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표적에만 가서 야, 암세포에만 이렇게 암세포에 보니까 거기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뭐 과발현되는 단백질이나 항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스미스가 딱 보니까 스미스가 구별이 안 돼. 막 이제 스미스 자가 부분이 복제돼가지고 막 스미스가 300명, 400명 막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딱 보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이 머리통에 땜빵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스미스가. 아, 그러면은 땜빵 있는 놈들만 주워 패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가서 땜빵 있는 놈들만 막 주워 패는데 스미스가 나중에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딱 보니까 스미스가 보니까 여기에 저기 자기 땜빵이 있으니까 땜빵 있는 스미스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땜빵에다가 이제 가발을 씌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백질이나 항원을 공격했더니 걔네들이 그 항원 말고 다른 쪽으로 이제 그 항원을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변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 항암제도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3세대 면역 항암제 뭐예요? 3세대는 T세포라는 게 있어요. 암세포를 이제 잡아서 두드려 패는 게 이제 T세포. 그러니까 이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니오 같은 애들이 이제 T세포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이제 스미스를 잡아가지고 패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미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양복을 벗고 운동복을 입고 다녀요. 막 이렇게. 지가 암세포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얘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T세포들이 암세포를 구별할 수 있게 네오한테 어떻게 해줘요? 네오한테 이 선글라스 씌워주는 거죠. 선글라스 딱 씌웠어. 그랬더니 얘가 어차피 검은 양복 입었거나 뭐 저거 입었거나 어쨌든 쟤 스미스구나 이렇게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는 뭐냐? 그 니오가 원래 면역 암세포를 때려잡는 애잖아요. 걔네들이 구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면역 기능을 작동시켜서 원래 면역 기능을 스미스가 피해가니까 스미스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면역세포한테. 그래서 T세포가 가서 걔를 때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3세대 면역항암제예요. 그랬는데 ADC가 드디어 나타나죠. ADC가 뭔지 이제 봅시다. 자, 이름 볼까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표적 항암제. 지금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영어 발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세제 항암제 약물들인데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표적 항암제는 아까 얘기했죠. 표적 항암제 뭐였어요? 그 스미스 그놈 머리통에 땜빵이 이제 단백질인 거예요. 혹은 항원. 그러니까 암세포에서 그 단백질이나 항원이 있으면 너 암세포구나 해서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2세대 항암제 그거는 항원이나 단백질이 나타나는데 그거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EGFR 같은 거 이런 것들이고 이게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그리소가 EGFR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관련돼서 그게 항원입니다. 요게 머리 땜빵 같은 거예요. 허투라는 땜빵도 있는 거예요. 허투라는 땜빵.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나중에 허셉틴 이제 허세틴 캐시알라주이기도 하지만 이제 N02 같은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요 허투에 발현되는 거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는 이렇게 과발현된 틀린 말이에요. 과발현된 항원이나 단백질 타겟으로 항암하는 건데 부작용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족 증후군이나 근육경련이나 뭐 간독성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표적 항암제가 좀 귀찮은 건 뭐냐면 환자의 암세포를 확인해 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 혹은 종양을 떼어내서 검사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항원들이 있는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 내성 있는 암세포가 나타나서 반복 투여할 경우에는 약물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허투라는 걸 항원으로 해가지고 요 놈을 제거하기 위한 이제 표적 항암제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내성 있는 암세포가 나타난 거예요. 이 허투가 아니라 다른 거를 붙여가지고 또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자, 면역 항암제는 이런 것들 PD-1 계열이 제일 유명하죠. 이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바로 키트루다예요. 펜브롤리주맙 이게 이제 키트루다인데 요게 바로 이제 PD-1 계열이라고 그래요. 요 수용체가 요 PD-1 계열 요게 이제 가장 유명하다. 그래서 암세포가 PD-1 수용체와 PD-L1 단백질을 결합시켜서 면역세포를 속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암세포 스미스가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근데 마동석이 막 돌아다녀요. 근데 자기가 암세포인 거 들키면 안 되잖아요, 스미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얘네들이 PD-1 수용체하고 PD-1 에런 단백질이란 걸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마동석이 모르고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안 때리고 가게.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PD-1 수용체하고 암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면역 항암제 항체가 작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T 면역 세포가 그래서 딱 이제 막 돌아다니는 T 면역 세포가 우리 몸이 어떻게 됐나? 면역 세포가 PD-1 수용체하고 이런 것들 암세포 결합 막기 위한 이 펜블리주마비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를 마동석이 때려잡게 하는 거예요. 마동석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니까. 대표적인 PD-1 계열의 키트루다고. 그래서 이 키트루다는 면역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얘가 많은 곳에 적용이 돼요. 식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뭐 요로상 비암, 두경부암, 비소세포폐암 이런 데에서 계속. 그러니까 키트루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올해 이제 40조다. 그러면 이제 2028년에 60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잘 벌어다 주니까 키트루다가 얘네들이 이제 2030년 정도 되면은 원래 특허가 마무리가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2028년도에 SC 제형으로 특허도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40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벌이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누구다? 그 알테오젠인 거예요. 알테오젠이 얘네들의 그 계속한 특허 기간 늘려줘서 시밀러들이 등장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제약들이 등장 못하게 해서 계속 해먹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차세대 항암제로서 각광을 받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ADC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바이오가 글로벌 M&A 2024년 200조 넘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빅파마들이 뭐를 사갔나 한번 볼게요. 2023년 3월 13일에 화이자가 시젠을 인수했어요. 시젠. 우리나라 시젠 아니에요. 시젠 눈물을 거둬 그 시젠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젠 아니에요. 화이자가 이제 해외에 있는 시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33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최고죠. 최고 금액으로 인수를 했어요. 얘네들이 무슨 회사냐면 ADC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시젠?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에브비가 이뮤노젠을 또 인수를 해요. 얼마에? 101억 달러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주고 산 이런 그 합병이 어떻게 됐나? M&A가 전부 다 ADC에서 나왔다. 다른 데들은 그렇게 높은 게 없어요. 자가면역 질환 머크가 한 게 108억 정도, 108억 달러 정도가 좀 높은 거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ADC가 지금 그리고 ADC가 많잖아요. ADC 플랫폼 또 시나픽스 론자가 인수했고, 또 ADC 개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머전스를 일라이 릴리가 인수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거 M&A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팔아먹은 거지만 플랫폼 또 누가 엄청 좋은 값에 또 팔아넘겼어요. 달치산큐가 또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머크한테 또 팔아먹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 전 세계에서 뭐다? 두 가지가 있다면 1위가 ADC, 2위가 뭐예요? 2위가 바로 비만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세대 항암제. 그러면은, 자,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났어. 그럼 4세대 ADC가 도대체 뭐냐? 리가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ADC를 설명하겠습니다. A가 뭐예요? A가 안티바디. 이게 항체예요, 항체. 항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이제 항암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아까 암세포에 항원 같은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항원. 그게 이제 암세포에 붙어 있는 이제 항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항체가 그 암세포에 있는 특정 항원을 타겟해서 가는 거예요. 유도 미사일인 거지. 얘가 항체가 가가지고 그 항원에 붙는 거예요. 그 암세포에 있는 암세포 그 예를 들어서 그 땜빵 그 스미스가 그 가발 벗겨졌을 때 보이는 그 땜빵이 이제 그 항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땜빵만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유도 미사일이 가다가 딱 보니까 저 자식 가발 사이로 땜빵이 보이네? 그러면 이제 요 항체가 거기로 달려가요. 그래서 그 항원을 딱
먹습니다.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젤리 같으면 그 젤리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안티바디 설명했죠. A는 설명했고 D가 뭐예요? D가 뭐예요? 여러분들 드럭 약이에요. 그 약이 뭐냐? 이 페이로드가 약이에요. 페이로드. 이 페이로드. 네, 페이로드가 뭐냐? 암세포에 도달하면은 요 페이로드 여기에 약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는 약이 담겨져 있어요. 이 페이로드를 이 안티바디가 항체가 딱 항원에 결합했을 때 이 페이로드가 링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선이에요. 연결을 링커라고 하거든요. 요 연결되어 있는 게 거기 안에서 딱 끊어지면서 끊어지는 거 동시에 이게 딱 터지는 거예요. 거기서 펑 하고 그게 바로 이 약효가 터지는 거예요. 약이 약을 달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재밌죠? 요런 게 혈액 안에 들어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스미스를 보면은 스미스 그 머리통에 있는 땜빵에다가 얘를 딱 꽂아 넣고 그 다음에 얘가 꽂아 넣었던 게 이제 확인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 그 암세포 안에서 요걸 딱 링커를 끊어버려요. 이 끊어버리면서 거기서 끊는 동시에 얘가 퍽 터지면서 이 약효가 발현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유도미사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1세대하고 2세대가 결합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세대는 가서 마동석이 때려잡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뭐였냐? 지금은 그 마동석 같은 애가 여기 약효로 들어가 있다가 이 그 표적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끊어지면서 거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세포를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어요? 안 때린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차세대 항암제 ADC 아까 시젠이 굉장히 비싸게 M&A로 팔렸잖아요. 시젠의 캡세신 기술 이런 것도 이제 N02에도 있는 이제 캡세신 기술이 있는데 리가캠의 글루코니다제 이게 뭐냐면 링커를 절단을 이제 들어갔을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링커 절단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이에요. 그래서 링커 절단 효소면에서 캡세신 대비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혈중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니가캠 보유 기술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링커와 관련해서 그 들어가 있는 이 글루코니다제 발음 너무 어려워. 이거가 여기서 끊어지는 이 효소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암세포에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끊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니가캠의 이제 컨주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컨주게이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가캠 바이오의 컨주얼 플랫폼은 ADC 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게 바로 리가캠 바이오의 선도적인 위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탑 10 conjugation technology by number of disclosed ADC 기술에 대한 것들의 이제 conjugation 테크놀로지를 이 컨주얼이 가장 많이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야, 니들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나 이렇게 공개하면서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대신에 빅파마 니들 구경해봐. 내게 최고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가캠 바이오는 콘주얼 플랫폼, 요 플랫폼, 이 Y자로 돼 있는 요 플랫폼이 누적이 8.7조 금융. 여기 더 늘어났어요. 여기 지금 하나 덜 포함됐습니다. 그 규모의 에러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이 총 8.7조 원 규모인데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요번에 나온 거 그 뒤에 포함될 겁니다. 거기서 다시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1세대 ADC, 기존의 ADC는 뭐가 문제였냐? 불규칙적인 위치예요. 이게 예전에는 막 어디 달아야 되는 위치가 정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ADC 콘주얼 기능에서는 항체 접합 위치나 개수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약물 투여량에 따라서 약효나 부작용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플랫폼 딜은 뭐냐면 플랫폼으로 판 거예요. 프로덕트 딜은 제품으로 판 겁니다. 요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 딜은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플랫폼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니들이 거기에다 붙일 약이나 어디에다가 유도할 건지 이런 것들은 니네들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가서 터지는 거 플랫폼 그것만 제공을 해 줄게 라고 해서 그걸 사간 게 낫게다, 익수다, 그다음에 소티오, 암젠 이렇게 얘네들이 사간 거예요. 이제 프로덕트는 뭐냐면 야, 우리가 다 제품화 시켜서 만들어서 보내줄게. 그래서 우리가 LCB84 보내줄게. 이 얀센이 산 거예요. 얀센. 이게 이제 존슨앤존슨이죠. 존슨앤존슨, 얀센이 이제 존슨앤존슨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팔았지만 결국 얘한테 판 거나 다름없다. 최종적으로 이제 저거니까. 그래서 이제
1.7 빌리언 달러,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았고, 이게 트랍2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익수다에는 못 팔았어요? LCB14도 팔았고, 그 다음에 익수다에 또 못 팔았어요? LCB73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LCB, 이거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리가켄바이오의 ADC 주요 파이프라인은 뭐냐면 플랫폼 같은 것들인데, 플랫폼은 LCB69, 85, 20A, 42A, 19A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undisclosed 뭐 이렇게 여기 적응증 같은 것들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 라이선스 소유가 이렇게 돼 있고 ADC 제품 자체로 판 거는 LCB14랑 그다음에 이 4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지금 캐사일라를 타겟으로 하는 요 캐사일라랑 싸우고 있는 이 유방암 임상 3상은 지금 이제 중국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임상 3상 중이에요. 요거 이제 임상 3상 마무리되면 바로 신약 승인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LCB71도 있어요. LCB71은 고용암하고 혈액암이에요. 이거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ABL 바이오가 항체를 제공해줘가지고 시스톤으로 이제 전개적으로 하고 있고 LCB73 요것도 이렇게 익수다를 통해서 하고 있고 LCB84가 이렇게 리가켄 바이오가 라이선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지난해 4월 포순 제약이 LCB14 요게 포순이에요. 포순 이름 특이하죠. 포순. 자, 포순 제약이 LCB14 요거 임상 3상 개시 요거 말하는 거죠. 유방암 임상 3상 요걸 개시하면서 마일스톤으로 48억 달러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마일스톤 언제 들어오냐? 임상 3상 첫 환자한테 투약하면서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리가캠은 익수다는 글로벌 빅파마의 LCB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러니까 폴소나한테 지금 이것도 이제 했지만 글로벌 빅파마한테 LCB14 기술이 또 이전이 가능해요. 이건 이제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안으로 종료 예정인 임상 1회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대규모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LCB14가 또다시 한 번 정도 계약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빅파마한테 팔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익수다가 진행하고 있어요. 익수다가. 그래서 익수다가 진행하는 것들이 글로벌 빅파마한테 만약 팔리면 또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보물질 기술 인정과 플랫폼 기술 인정. 이거 차이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들었듯이 프로덕트는 요거 항체에다가 리고캄 ADC 플랫폼 요거 2개 붙인 거를 그냥 팔아서 이거를 전체를 파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로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그래요. 그냥 기술 수출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데 플랫폼 계약은 뭐냐면 레고캠 바이오 요거 ADC 플랫폼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띄어가. 항체는 니들 거 써. 니들 거 쓰면은 이제 요건 플랫폼이니까. 그래서 항체 어떤 걸 쓰든 항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누구나 요 플랫폼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다 받는 구조죠. 자,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업그레이드 역사를 보면은 자 2015년도 08년도에 아까 봤던 그 포순 제약하고 LCB14 중국 시장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요. 208억 원에. 그 다음에 2019년 03월에 다케다하고 ADC 링커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 이게 플랫폼 아까 그거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2019년도에 체결하고 2020년도 4월에는 익수다하고 비공개 타겟 3개 아까 ADC 기술 이전 계약, 아까 익수다 이거 보였던 거 있죠? 익수다 어디 갔어? 요것들 여기 안 나오네. 요거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익수다 여기 요거고 항체는 익수다가 제공했고 요건 좀 뒤에서 볼게요. 자, 그래서 하여튼 비공개 타겟 3개를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고 자, 그 다음에 2023년 12월 LCB84를 J&J 존슨앤존슨이에요. 기술 이전했어요. 요게 이제 또 큰 거죠. 2023년 12월 여기서 근데 2022년 12월에는 암젠하고 비공개 타겟 5개 ADC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 그리고 2024년 오리온이 유상증자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요? 돈이 되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리온이 잘 샀다. 그리고 LCB71 임상 결과가 발표됐어요. LCB71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2024년 10월 요번에 이번 달이죠. 오노공업, 오노파마, 오노 얘네들 LCB97하고 ADC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추가 계약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회사다. 레고캠바이오가 리가캠바이오가 옛날에 이름이 레고캠바이오였거든요. 그때부터 알던 회사인데 그때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른 것들 보고 있느라 자, 그래서 월드 ADC 학회에서 2018년도에 베스트 ADC 플랫폼으로 선정됐고 2019년에 또 역시 레고캠 2020년도에 또 레고캠 2021년도에 레고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22년도에는 못 탔지만 2023년도에 월드 ADC 어워드가 있어요. 거기서 또 어떻게 된다? 2023 요 다음 2023이죠. 여기서 어떻게 된다? 베스트 ADC 플랫폼 기술 부분 최고상인 위너상에 또 수상됐어요.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년째 지금 리가캠이 계속 완전히 다 휩쓸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임상 진입에 있어서는 뭐 다이치 산쿄들이 다 이름이 있지만 어쨌든 플랫폼에서는 리가캠이 압도적인 이제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임상 계획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ADC 플랫폼 기업 중에 최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1등이다. 전 세계 1등이라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ADC가 차세대 항암제 시장으로 결국에는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애들인데 거기서 얘들이 플랫폼으로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2024년 하반기에 뭐가 나올 거냐? 여러분, IND 임상 이제 게시하면 이제 IND 임상 게시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LCB41에 갈 거고 2025년도에는 이렇게 3개가 또 있을 겁니다. LCB36, EA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임상 1상 들어간 거 뭐 있어요? 임상 1상은 요번 2, 4분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LCB84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LCB84가 내년에 바로 2상 들어가요. 트랍2 ADC예요. 트랍2 ADC.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랍2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임상 1상 2025년도에 들어가는데 요거 LCB97이 들어가요. 근데 97이 뭐예요? 이번에 요거 얘네들 오노파마하고 계약한 애들 얘네들 바로 내년에 임상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 1상. 그쵸? 그럼 돈 얼마 받는지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LCB41이 또 1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상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승인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25년 누구예요? LCB14 아까 LCB14가 뭐였어요? 헐투하고 싸우는 애들. 요거 이제 신약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2024년 에스모하고 WCLC에서 트랍2 ADC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 속속 공개됐는데 트랍2 ADC가 뭐냐면 이게 트랍2가 뭐냐면요. 트랍2라는 걸 타겟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ADC를 보는 건데 요거 트랍2 쪽을 요걸 저기 항체로 해가지고 보고 있는 데들이 뭐가 있냐면 요거를 트로델비 그 다음에 데이토 DXD 이게 다이치 산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MK2870 이게 켈룬하고 머크가 같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LCB84 이렇게 4개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얘네 둘은 이미 출시됐고 이제 3번하고 4번이 이제 나중에 출시가 되겠죠. 이거 3번은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중이에요. 2028년도에 글로벌 출시가 예상되고 있고 LCB84는 방금 전에 봤듯이 빠르게 내년에 2상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안에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2025년에 뭐가 나온다?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리가캠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에 중간 결과 잘 나오잖아요. 그럼 리가캠바이오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중기 존슨앤존슨의 옵션 행사에 따라서 2억 달러의 마일스톤이 유입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돈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임상을 하게 되면 그 임상과 관련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임상 2상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3상이 2028년도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은 2030년도 정도에는 우리가 신약 승인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리가캠바이오가 사용하는 페이로드인 MMAE는 트로델비 여기 얘네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길리어드의 트로델비가 지금 이제 여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임상 데이터가 좀 엉망이에요. 그랬는데도 잘 팔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쿄도 비소세범 치료제로서 임상 효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신약 승인을 집어넣어서 될 겁니다. 그런데 예상 매출액이 이 정도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LCB84는 임상을 해봤더니
예, 부작용 이슈가 중요한데 트로데비하고 데이트 이거는 트로데비가 얘예요. 예, 길리어드. 이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산교와 데이트 DXD. 얘네들보다 어떻게 된다? 높은 효능과 낮은 부작용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언제 결과가 나온다? 2025년에 중간 결과 나올 거다. 그래서 2023년에 임상 첫 환자 투여가 완료됐고 같은 달 얀센에 2.2조 원의 기술 이전 되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1,300억이 유입됐으며 2분의 1 이상 중 그 얀센이 옵션을 행사하면 2,600억 수치가 또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안 본 거에 뭐가 또 있냐면 이제 LCB 그 71이 있어요. LCB71. 이 높은 독성을 보이는 PBD 페이로드를 가지고 있는 페이로드가 이제 그 약이라고 그랬죠. 약. 이거 이제 독약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 암 세포에 들어가서 끊어가지고 이걸 터트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높은 독성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리가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다른 파이프, 경쟁 파이프라인 대비, 다른 플랫폼 대비해서 높은 안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MTD에 도달하지 않았다. 최대 내양 용량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HER2 타겟팅 ADC의 성공으로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유사한 연구를 개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종양 선택적 기술을 이용해서 약효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질 거다. 그래서 꼭 HER2가 아니어도 되고 그 다음에 꼭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터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약효가 좋은 걸 터트리면 되고 독성이 강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플랫폼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 중인 ADC 중에서는 10% 미만의 파이프라인들이 종양 선택적 링커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ADC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10개만 종양 선택적 링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LCB 요 리가캠 바이오 사이언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 중에서도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6개가 리가캠이다. 그리고 강력한 페이로드는 현재 개발 중인 ADC 중 2% 미만의 파이프라인들 100개 중에 2개만 강력한 페이로드 그러니까 아주 강한 독성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리가캠이 60%다. 그럼 2% 중에서 60%라는 건 얼마예요? 1.2%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2개가 바로 리가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LCB의 차별화 전략이 중요한 거는 LCB 연구개발 기술 이전 건수가 증가하고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ADC 치료제의 설계 가능성은 다른 모달리티 치료제를 대비 유망한 치료제에서 ADC를 차별화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좀 잠이 오실 텐데 좀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전인산 단계에 5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 LCB97, LCB02, LCB38, EA, 45A, 37A, 39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LCB97은 이번에 팔린 거예요. 고용암, 노벨 타겟으로 한 거. 요거가 누가 가져갔다? 리노공업 애들이 가져간 겁니다. 리노가. 리노공업이 아니라 뭐야 이름이. 오노공. 네, 오노공업이 가져간 거예요. 그 전임상에 이미 가져간 거예요. 임상 일상도 안 들어갔는데 마음이 급했죠, 얘들이. 그래서 LCB84는 얀센하고 이제 존슨앤존슨이 이제 사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게 트랍2라는 거를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 트랍2, HER2가 있고 트랍2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HER2는 에너2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고 트랍2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분야인데 요게 지금 곽강받고 있어요. 근데 요게 우리가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LCB7도 베스트 인 클래스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LCB14는 중국 시장 상업화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 이제 내년에 이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세요. LCB14. 네. 자, 그래서 2028년 출시가 예상이다. 중국 시장은 이미 상업화 들어갈 거고 세계 시장에 2028년 출시 예상이에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또 한 번 더 팔릴 수도 있다. 자, 그리고 2034년 피크 점유율 30%, 판매로 할 때 7% 정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LCB84는 트랍2로 하는 건데 2036년 픽 점유율 40%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LCB71은 MSD하고 벨로스 비보 바이오 이거의 계약 규모의 50%를 반영했는데 2025년에 기술 이전 추진 중이고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LCB71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술 이전으로 팔릴 거다. 다음에 LCB97 요번에 이제 팔린 거죠. 오노공업에 오노. 그래서 여기도 미리 이제 일찍 팔렸다. 그리고 이제 기타 파이프라인들 쭉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궁금하시면. 자,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의 비전 2030은 임상 데이터를 통한 플랫폼 위 검증이 됐으니 이건 이미 확정적인 거예요. 이미 월드 클래스다. 이미 세계 1등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계 1등. 이제는 신약 승인을 향해서 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검증만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을 통해서 임상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될 거고 거기서 훌륭한 치료 효과가 나오게 임상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리가켄 바이오는 어마어마한 회사가 또 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7천억의 풍부한 R&D 자금이 오리온 이제 또 인수하면서 충분히 확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로열티 받는 허가 품목이 30년까지 5개가 확보될 거다. 2030년까지. 왜냐면 이것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상업화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이 5개가 확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독자 임상 파이프라인이 1개지만 27년까지 5개를 독자 임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1~2개 지나지 않지만 후보물질 개발이 연간 3개에서 5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페이로즈를 얘네들이 점점 만들어내가지고 더 강력한 약물까지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항체 도입 후 사업화 형태는 라이센싱인 또는 시야로 통한 수익을 확대하는 쪽까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리가켄 바이오의 발걸음은 굉장히 밝다.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에서 알테오젠 빼고는 리가켄 바이오가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좀 더 돈은 더 벌 가능성이 있어요. 2030년도 딱 봤을 때는. 근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누가 이길지는. 자, 리가캠은 오노약품하고 9,400억 플러스 알파 요번에 기술수출 계약했고 비임상일 때 구매했어요. 오노약품이 이제 옵디보 그 회사예요. 근데 이제 옵디보가 이제 점점 이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아예 사갔다 이거를. 자,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의 경쟁력은 기존 ADC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ADC 원천 기술 컨주얼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커를 자연스럽게 그 효소를 통해 가지고 끊어내고 거기에서 약물을 터트려 가지고 안정성을 굉장히 높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컨주얼은 항체 특정 부위에 원하는 수량의 약물을 결합해 가지고 그거를 안정성 있게 터트리는 역할. 항체와 약물을 특정 부위에만 결합할 수 있게 해서 순도 높은 단일 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혈중 안정적인 링커 기술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다가 독자적인 신규 기전의 약물을 개발해서 안전성과 암세포 살상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바이오에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럼 오늘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항암제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거를 일단 본 겁니다. 항암제를 그렇게 본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랑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리가켄 바이오는 2030년까지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회사죠. 왜냐면 그때 임상 결과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ADC 어쨌든 최고니까 지금은.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ADC가 아마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바이오 관련해서 또 어떤 걸 공부할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ADC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스미스 이해되죠? 땜빵 이해되죠? 제가 이제 이건 아주 과학적인 뭐 용어나 이런 거를 제가 아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눈높이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한 거니까 혹시 뭐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저렇게 설명해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가가 볼 때는 조금 아니다 싶어도 좀 좋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 이해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